서울과 경기 등 중부지방에 쏟아진 115년 만에 최악의 폭우로 서울과 수도권 곳곳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61개 시군에서 산사태 경보와 주의보가 발령됐는데요. 네, 유례없는 물폭탄의 원인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 기상 전망과 함께 위기시 대처 방법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함은고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안전학과 교수, 또 김동혁 기상전문기자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시죠. 우선 김 기자, 지금 오늘 아침에는 비가 좀 줄어든 것 같은데 앞으로 좀 현재 강수 상황은 어떤지 좀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의 비는 소강 상태에 들어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이 정체 전선이 충청 지방에 걸쳐 있으면서 주로 이 충청과 가까운 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안팎 정도 강한 비가 이들 지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전북 군산과 충북의 보은, 충남의 논산 지역, 그리고 천안 지역에는 호우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또 그밖에 전북 김제와 경북의 상주, 충북의 충주 지역 등 주로 이 충청 그리고 영서 남부 지역, 경북 북부 지역과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호우 경보와 주의보가 현재 발효 중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흘 동안 내린 현재까지의 비의 양을 보면 경기 양평이 532mm의 기록적인 물벼락이 떨어지면서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곳이고요. 서울이 이제 뒤이어서 525mm, 강원도 횡성이 365, 충북의 제천이 216, 그리고 전북의 익산이 76mm 정도 내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많은 비가 쏟아졌던 수도권과 영서 지방의 비는 대부분 그쳤습니다만 오늘 하루 종일 이 충청과 가까운 지방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계속해서 시간당 30에서 40, 많은 곳은 50에서 80mm까지도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는 충청과 전북권에 조금 비가 집중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이 충남 북부 지방을 중심, 충청 남부를 중심으로 해서 300mm가 넘는 비가 또 예보가 되어 있고요. 그밖에 전북 북부에서도 역시 300mm 정도 내리면서 지금까지 많은 비가 내리지 않았던 충청이라든지 전북 지방을 중심으로는 내일까지 굉장히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밖에 경북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도 100에서 200mm 정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최근에 많은 비가 내렸던 경기 남부라든지 이들 지역도 50에서 150mm 정도는 내일까지 비가 내리겠고 서울과 인천 그리고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는 20에서 80mm 정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종일 이 충청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강한 비가 쏟아지겠고요. 이 밤 사이에 다시 한번 정체 전선이 조금 북상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내일 새벽에서 아침에는 이 수도권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도 역시 비가 좀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수도권에서도 비가 좀 내립니다만 최근에 내렸던 그런 정도의 강한 강도는 아닐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내일까지 주로 이제 충청 지방에서 많은 비가 내리고 일부 지역은 금요일까지도 충청도에서 비가 내리다가 주말에는 잠시 이제 소강 상태에 들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한번 북한 지방에서 이 정체 전선이 내려오면서 중부 지방에서 강한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고 일부 수요일까지도 현재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인명피해 상황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서 안타까운 인명피해도 컸습니다. 지금 현재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집중호우로 인해서 서울에서 5명이 사망했고요. 경기가 3명, 강원도가 1명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9명이 숨졌고요. 서울과 경기에서 7명이 실종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경기 남양주에서는 어젯밤 11시쯤에 10대 여학생이 이 불안한 하천을 건너다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돼서 소방당국이 현재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기에서는 부상자가 총 17명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고요. 이재명은 중부지방에서 지금까지 570여 명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500명 넘게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시 대피 중인 1,250명 가운데 역시 1,000여 명 역시 귀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전 7시 기준으로 주택과 상가의 침수 피해가 3,400여 건 발생했다고 밝혔고요. 차량 침수가 138건, 축대 및 담장 파손이 3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시는 800여 대의 양수기를 동원해서 현재 피해 복구 작업 중입니다. 네,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없어야 할 텐데 이번 폭우 정말 유례없는 폭탄이라는 평가입니다. 근데 사실 장마가 끝났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왜 이렇게까지 폭우가 좀 쏟아진 건지 그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자면요.
네, 그 장마가 사실 지난달 26일 기상청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끝났다라고 네.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의 이제 폭우 상황은 사실은 이제 장마와 같은 정체 전선이 형성이 된 원인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체 전선이 형성이 된 이유는 이 북쪽에서 실제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왔고요. 그리고 남쪽에서는 굉장히 고온 다습한 이런 이제 남태평양 이제 고기압이 세력을 확장하고 요 확장된 이 두 개의 기단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 중부지방에서 강하게 맞닥뜨리면서 굉장히 그 높은 그 수증기의 어떤 그 높이를 따지면 약 15km 정도 되는 거대한 어떤 수증기 구름이 중부지방에, 그러니까 동서로는 굉장히 길게 그리고 남북으로는 굉장히 좁게 형성이 돼서 굉장히 많은 폭우가 지금 중부지방에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과거와 비교를 했을 때 조금 많이 패턴이 달라진 것 같은 게 원래는 폭우 뒤에 폭염이 오고 근데 여기서 올해는 다시 폭우가 쏟아지는 거거든요. 이게 내년에도 이렇게 계속 좀 예측할 수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는 건지 좀 관련해서 이런 현상이 왜 계속 이어지는 건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크게 보면 어쨌든 그 기후 변화에 대한 어떤 그 반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미 이제 온난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위도 지방에서, 그러니까 뭐 적도라든가 이쪽 남태평양 쪽에서 지금 중위도인 우리나라 쪽으로 굉장히 많은 이렇게 수증기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태풍이라는 것들이 이제 남태평양, 뭐 괌이나 이런 쪽에서 발생을 해서 이 저위도 지방의 에너지가 중위도, 고위도로 이렇게 전달해 나가는 이런 이제 일반적인 이제 메커니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그게 이제 온난화의 영향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상시적으로, 그러니까 태풍이 아니라도 저희도에서 상당히 많은 수증기들이 중위도 지방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폭우의 특징을 보면 저녁 퇴근 시간대 많은 비가 집중이 되고 또 밤에 자는 시간대에 집중이 돼서 그래서 더 피해가 컸던 부분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도깨비 비구름이라고 칭하기도 하는데 왜 이렇게 야행성 호우가 좀 집중이 된 건지 원인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뭐 여러 학설이 있는데요. 이 그 실제로 이제 낮에는 그 구름 그 형태가 굉장히 이제 넓게 분포가 돼 있다가 이제 야간이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에는 이제 비열차라고 설명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이제 그 뜨거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아래쪽에서는 따뜻한 공기가 형성이 돼 있고요. 위쪽은 이제 상대적으로 차가운 공기가 머물고 있는데 이 밤이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역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기면서 급격하게 상승 하강 기류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야간에 더 구름대가 좁아지면서 많은 폭우가 집중되는 이런 현상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시간도 밤에 좀 집중이 됐고 이번 폭우의 특징을 살펴보자면 지역별로도 강남역 일대의 피해가 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지역이 원래 좀 폭우가 쏟아지면은 이런 피해들이 속출을 했고 그러다 보면 좀 미리 대처를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은 아쉬운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 강남 지역이 지금 많이 알려진 것처럼 이제 그 소위 말하는 항아리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지대의 어떤 형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로는 이제 많은 비가 뭐 사실 굉장히 많은 강우가 집중해서 내린 것이 또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그 부분들이 이제 어쨌든 집중된 강우, 그리고 이제 강남대로에 설치된 그 우수 광거, 하수 광거가 사실 역경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대로 이렇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물이 빠져야 되는데 네. 역경사가 일어나면서 제대로 배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노면수가 사실은 반포 쪽 상류 부분으로 집중적으로 이렇게 배출이 되도록,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유역 관리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많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비들이 와서 물이 모이는, 그래서 이런 유역들이 결국은 뭐 양재천이나 탄천이나 이렇게 모여서 결국은 한강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런 지금 노면수에 대한 유역 관리가 불충분했다. 그래서 이제 강남 지역이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하는 그런 지역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요? 네,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사실은 지금 이제 집중형 배수관리 체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수관이나 하수관거의 크기를 늘려서 빨리 배출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펌프라든가 저류 시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어떤 강남 지역의 어떤 침수를 막겠다라는 게 지배적인 수방 대책인데요. 지금 이제 많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그 굉장히 기후 변화가 왔고요. 이 강수 상향이 우리가 예측하는, 그러니까 뭐 서울시에서 목표로 삼고 있는 시간당 95mm, 그러니까 30년 빈도를 상회하는 이런 강우량이 왔을 때는 지금 이제 집중형으로 배수 관리를 하는 체계가 사실은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기를 좀 많이 분산시켜서, 그러니까 분산형 배수 체계에 대한 패러다임이 좀 반영이 될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강남역 일대가 더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게 직장인들도 많고 또 차량의 통행 양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급격히 불어난 물로 인해서 이제 차에서 물이 차니까 이걸 내려야 되는데 내려서 이동하는 것도 좀 위험하고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될지 몰랐던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차량 이동 중에 물이 차오른다. 이때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네, 우선 그 운행 중에 이제 급격하게 수위가 상승이 되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많은 자동차 전문가들은 타이어 절반 가량이 이상의 수위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운행이 불가하다라고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타이어를 기준해서 수위가 절반 정도 높이라고 하면 신속하게 차량에서 이탈해서 대피를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시동을 바로 꺼야 되나요? 아니면? 네, 바로 끄시는 게 좋습니다. 예, 가급적.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경우에 따라서 시동을 다시 켜는 분들이 있는데 네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실제로 오히려 더 자동차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침수 상황이 발생을 하면 바로 그 시동을 끄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유가 된다라고 했을 때 뭐 보닛을 열고 사실 그 배터리를 분리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위급한 상황에서 그렇게 하실 분들은 어려울 것 많지 않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타이어 바퀴 수위가 한 3분의 1 정도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왕이면 이제 노견으로 좀 안전한 공간으로 이렇게 좀 이동을 해서 주차를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가급적이면 주차하는 방향이 진행 방향 쪽으로 이런 뭐 출구 있다면 출구 방향 쪽으로 이렇게 지금 해놓으면 나중에 이제 뭐 견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좀 용이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주행하다 보면 지금 빗물이 내 타이어의 3분의 1이 찼는지 절반이 찼는지 그렇죠. 약간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물이 어느 정도 찼는데 이제 문이 안 열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뭐 성인 남성이 밀어도 잘 안 열리는 그 정도 압력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실제로 그 수압이 작용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자동차 문 전면에 압력을 보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당 부분, 그러니까 그 실제로 유리창 있는 부분까지 수위가 찼다라고 하면 혼자 개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사실은 물이 완전히 그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라고 하면 자동차 안에 수심이 꽉 찼을 때 오히려 더 잘 열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새 또 전기차 타는 분들도 많아서 감전의 위험은 없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위험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실제로 그 전기차에는 그 이중 방수 장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배터리 부분에. 근데 많은 부분 그 침수가 돼서 어떤 그 침수 상황이 발생을 하면 사실 이제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 자동적으로 전원을 차단하는 이런 안전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은 충분히 고려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근데 이 전기 자동차가 어떤 뭐 여러 가지 그 사고에 의해서 어떤 상처가 나거나 이렇게 노출이 되면 직접적인 배터리가 수분에 노출이 되면 실제로 열 폭주 현상에 의해서 폭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일반적인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안전하지만 여러 가지 물리적 충격에 의해서는 또 굉장히 그 극단적인 상황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 전기차가 침수가 되면 핸드폰이 물에 빠진 것과 같지 않냐. 이 배터리에 대한 좀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그거는 기우입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중 방수 폐기 때문에 그 핸드폰 배터리처럼 그 직접적인 노출은 되지 않는 그런 구조로 돼 있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 전기차 같은 경우에 테슬라 일부 모델에서 사실 그 시동이 꺼지고 전원이 나가면 문을 개방을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좀 본인의 차량에 대한 특징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비가 그친 이후에 침수차에 다시 시동을 거는 것, 이게 차에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기본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침수 상황이 상황이 정리가 되고요. 그랬을 때 다시 만약에 여러 그 시동을 하면 그 내부에 있던 수분들이 엔진룸 안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럼 오히려 엔진 전체를 다시 손봐야 되는 비용이 더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견인 조치를 해서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이렇게 피해가 속출하다 보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이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까지 피해가 커질 거라고 예상을 많이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피해가 속출을 하는 건지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저희가 그 지난주에 이제 기상청에서 예보를 했을 때 네. 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특히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300mm 정도 비가 내릴 것이다라고 예보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번 주 초에 이제 수도권 지방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비가 쏟아지긴 했죠. 이 기상청에서도 시간당 50에서 80mm 정도의 굉장히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긴 했습니다만 네. 어쨌든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은, 그러니까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강한 비가 쏟아졌고 양도 굉장히 많았고 특히 뭐 시간당 100에서 140mm는 우리가 뭐 기상 관측사상 처음 있는 일이니까요. 네. 우리가 예측하기가 조금 기상청에서도 어려운 면은 있었습니다. 다만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은 했고 다만 그렇게 많은 비가 도심에서 우리가 이게 배수 시설 자체가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어떤 기상청이 예보하는 것과는 조금 이제 다른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과거에는 없던 현상들이 굉장히 강한 비구름들이 만들어져서 한반도에 이렇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어쨌든 기후변화와 굉장히 관련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없던 것이 이제 2000년대 이후에 들어서 생기는 현상들이니까요. 우리가 이제 지구온난화,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지구온난화에 전 세계보다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기온의 상승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공기 중에 많은 수증기들이 한반도 주변으로 모이게 되니까 앞으로 이런 시간당 100에서 150mm, 그러니까 도심이 지금 설계되어 있는 뭐 시간당 50에서 80 그 사이보다 훨씬 더 강한 비가 더 자주 내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죠. 그러면 이번과 같은 그런 도심에서의 굉장히 많은 피해도 당연히 동반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네. 자, 앞서 이제 교수님께서 차량 이동 시 침수했을 때 대처 방안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엔 지하철역에서 침수했을 때 상황을 저희가 조금 더 가정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지하에 있다 보니까 그 공포심이 더할 것 같거든요. 지하철역 이동 시에 침수 상황이 일어난다면 대응을 어떻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제 물이라는 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지하철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낮은 레벨이 플랫폼 레벨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탈출해야 되는 방향이 어쨌든 그 콘코스 레벨이라고 하는 개찰구 그 위로 먼저 올라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개찰구에서 다시 이제 지상으로 올라가는 이런 단계를 거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실제로 이제 사고 난 영상들을 좀 보면 그 천정 그 구조체들이 수압을 못 이겨서 떨어지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무게가 그 기본적인 그 평면을 봤을 때 이제 중앙 부분에서 떨어지니까요. 가급적 기둥이나 벽 쪽을 붙어서 이동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하철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전기 설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침수가 됐을 때는 감전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을 잘 좀 체크를 하시면서 신속하게 지상으로 이동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폭우 시 맨홀 뚜껑이 열리면서 또 남매가 빠져서 실종되는 사고도 있었는데 좀 이 폭우가 올 때 보행자들이 미리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을 짚어주신다면요. 네, 그 폭우가 심한 상황이면 가장 좋은 것은 이제 그 밖에
그 이동을 안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예, 그래서 좀 가급적이면 큰 건물에서 이렇게 좀 대기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지금 어쨌든 상황에 따라서 이동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맨홀 있는 부분은 사실 이제 물이 빠져나가서 그 부분이 이제 와류가 생기거나 이렇게 유관으로 좀 구분이 될 수 있는데 네. 실제적으로 또 뭐 배수가 제대로 안 된 상황이면 그 부분을 또 명확하게 유관으로 확인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실제로 그 보행 시에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맨홀들이 어떤 중앙이라든가 아니면 노견 쪽에 주로 많이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도로의 양쪽 끝단, 그 벽면 쪽 이런 부분들을 좀 이용을 해서 이동을 하시는 것이 효과적이겠습니다. 저게 맨홀 안에 이제 빠졌다면 그 밑에서는 유속 같은 게 굉장히 빠른 겁니까? 그렇죠. 굉장히 빠른 유속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그 맨홀에 대한 깊이가 굉장히 깊어, 10m 이상 될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사실 맨홀 그 어떤 인입구 안에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나 좀 위험하기 때문에 더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저희가 앞으로 더 걱정되는 부분이 지반이 좀 약해져 있어서 싱크홀이나 뭐 도로에 발생하는 포트홀 부분을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싱크홀 피해는 어떻습니까? 예, 지금 뭐 하루에만 서울에서 4군데 정도 싱크홀이 발생할 정도로 우리가 이제 많은 비가 내렸고 이제 도로가 특히 이제 노후된 곳들을 중심으로 해서 땅 꺼짐 현상이 이제 자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악구 신사동 다세대 주택에서 이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40대 자매와 10대 딸이 이제 빠져나오지 못해서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것도 바로 집중호우로 집 옆에 싱크홀이 생기면서 이제 수도관이 터졌고 이 물이 싱크홀로 솟구치면서 순식간에 이제 집으로 들이친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또 서울 양천구 신월동 주택가에서도 싱크홀이 발생하게 됐고요. 서울 장이동 주택가 도로 한가운데에서도 역시 이제 구멍이 뚫리는 이 땅꺼짐 현상도 관측이 됐습니다. 또 서울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도 이 싱크홀이 발생을 했는데 폭이 3.5m, 깊이가 1.3m 규모로 성인 2~3명 정도가 빠질 수 있는 굉장히 깊은 그리고 큰 싱크홀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2018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에서 총 77건의 집안 침하 사고, 이 땅꺼짐 현상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 절반 가까이, 그러니까 50% 정도가 6월에서 8월, 이 장마철이나 여름철에 발생할 정도로 아무래도 이제 많은 비가 내리게 되면 이제 싱크홀이라든지 땅꺼짐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에 이제 비가 많이 오면서 도로가 노후된 곳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폭우로 인해서 이 동공이 생기고 빗물이 스며들어서 토사가 좀 쓸려 나가면서 땅꺼짐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땅꺼짐 사고로 인한 1차 피해도 있겠습니다만 이로 인해서 이제 인명 피해라든지 차량 피해 이런 2차 피해를 유발하기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근에 많은 비가 내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참 이 폭우가 내릴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번 폭우로 감전사 사고도 잇따랐고 또 낙뢰에 대한 위험성도 다시금 제기가 됐습니다. 감전 위험이 있는 곳들 또 뭐 우산을 쓰면 낙뢰 위험성이 높아진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우선 감전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이제 침수 지역에서 뭐 예컨대 이제 뭐 가로등이라든가 네. 아니면 뭐 신호등 이렇게 노견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 설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수된 이런 가로등이라든가 신호등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 이제 전선에서 전기가 좀 누전이 돼서 가까이 있으면 이제 감전 사고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조금 벗어나서 계시는 것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사장과 같은 여러 가지 이제 가설 설비가 많은 이런 곳도 또 감전의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공사장 주변에 이제 뭐 전선들이 무분별하게 이렇게 설치가 돼 있다든가 그래서 가급적이면 침수 상황이 되고 많은 폭우가 내리는 상황에서는 이런 공사장이라든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전기 시설에는 가급적 접근을 안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이 낙뢰 부분은 뭐 실제로 뭐 우산을 쓴다라고 했을 때 낙뢰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크다. 물론 우산을 안 쓴 보다는 영향이 클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미비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낙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기가 절연이 파괴되는 현상입니다. 굉장히 높은 전압과 전류에 의해서 이 공기라는 게 우리가 상시적으로는 절연체인데
이 낙뢰라는 현상이 이제 공기를 통해서 전기가 흐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금속 제품 그리고 뾰족한 부분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대전이 되면서 낙뢰를 맞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우산 정도는 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또 걱정되는 부분이 산사태 관련해서인데 2011년 우면산 토사 붕괴 사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산사태 경보가 내려진 곳이 많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수도권 지방을 중심으로도 비가 소강에 들고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많은 비가 내렸고 아직까지 토사가 흘러내릴 가능성은 여전히 높기 때문에 서울의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서초구 등의 산사태 주의보와 경보가 현재 내려져 있고요. 이 산림청에서는 조금 전인 11시를 기해서 현재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대전과 세종, 그리고 이제 충북과 충남 지역에도 역시 산사태 위기 경보를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이 경계 단계인 지역들이 서울을 포함한 경기 남부 지역들, 이 수도권 지역, 그리고 영서 지역들, 그리고 충북과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산사태 위기 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 우면산 산사태 당시에 서울에서 시간당 113mm 정도의 비가 내려서 이제 우면산 산사태로 안타깝게 이제 18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게 됐는데요. 이번에 이제 서울에서 뭐 140mm에 달하는 굉장히 더 강한 비가 쏟아졌기 때문에 아직까지 산사태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도 그 우면산 산사태에는 출입 금지선이 등산로 입구에 현재 붙여져 있고요. 그리고 등산로 일대 나무가 쓰러지고 흙이 좀 쏟아지면서 등산로와 쉼터가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당시에 우면산 곳곳에 이 소규모 댐이죠. 이 사방댐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뭐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많은 비가 강남 지역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우면산 과거에 이제 큰 피해가 있었던 우면산도 다시 한번 또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네, 이 비가 그친 이후에 산사태 같은 2차 피해가 더 이상 없어야 할 텐데 관련해서 좀 산사태가 일어나기 쉬운 지역이나 뭐 징조 같은 것들 좀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예, 보통 이 호우특보가 내려지게 되면 아무래도 비탈면이 굉장히 높은 이런 곳들, 그러니까 산 주변에서는 가급적 접근을 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피해를 줄이는 데 가장 중요한데요. 네. 우리가 이제 산사태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울림의 소리가 들리거나 또는 바위가 굴러 떨어지거나 이럴 때 이제 산사태의 발생 징조라고 합니다. 다만 워낙에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2011년에 우면산 산사태만 보더라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토사가 흘러서 내려오는 경우들. 그래서 우리가 알더라도 좀 피하기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비탈면 주변을 접근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내가 있는 곳에 이 집 주변에 산사태 위험이 큰 지역들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 네. 이 산사태 위험 지도라는 것이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림청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또는 이제 산사태 홈페이지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곳을 방문하셔서 내가 있는 곳 주변에 어디가 이제 산사태 위험이 높은지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아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집 주변에 내가 대피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대피할 수 있는 연락처를 미리 좀 알아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은구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안전학과 교수 김동혁 기상전문기자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